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까지 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까지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야당의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도 갈등이 고조가 됐는데요. 전문가들과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점입가경이라 할까요? 설상가상이라고 할까요?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 없이 비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합의를 했지만 일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거지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호영 위원장은 없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아서 기존의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황정수 그 부장판사가 내렸던 그 가처분 사실상 인용의 그 취지라는 게 뭐냐? 이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실은 8월 5일 날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무효다. 그걸 억지로 만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비상상황으로 만들어간 이후의 상황은 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약간의 이제 정치적 의미를 가미해서 해석을 하자면 그럼 8월 5일 상임정국위원회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지명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효고. 그렇죠? 비상상황으로 만든 게 무효니까. 그리고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때부터 이제 비대위원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거는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비대위원이 아직 지명되기 전이에요. 아마 비대위원이 지명이 됐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는데 조호영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비대위원들까지도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신청했을 텐데 신청한 시점이 묘하게도 조호영 비대위원장만 확정된 직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호영 비대위원장을 목표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비대위원들은 사실은 그 다음 주에 8월 15일 이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 이번에 그 가처분 사실상 인용 결정에 비대위원 얘기가 안 들어간 것이지 그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둘 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한테 다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런 수습책이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했던 행위는 유효하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대위원 임명했던 것도 유효하고
나머지 활동들도 유효했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자면 과거에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줄사퇴를 했죠. 남은 건 김용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1명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고 나머지 최고위원을 이 보궐 상태로서 다시 뽑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해석은 지난날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해임됐다 이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내에 있는 혼란을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사실 법원에 대한 판단은 존중하면서 네.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예.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건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사의를 표하고 네. 빠른 시간 안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신임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직무 대행의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일에 대한 수습책을 밟아가기 시작하면 지금의 혼란은 줄일 수 있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꼭 집어갖고서는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들 중심으로 오늘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게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게 뜻을 모은 게 뭐냐면 이제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자. 거기서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적법하게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린 다음에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 의장이 서병수 의원인데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2번 실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왜 지금 또 바꿔서 법원이 판결한 부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거스르는 걸 해야겠느냐. 나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정욱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처음에도 이거는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맡고 있고 네네. 이게 비대위로 갈 사안이 아니라 그러다가 예. 무슨 연유에서인지 마음을 바꿨었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자기는 지금 의원총회의 그 결정대로 예. 또다시 전국위를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네. 새로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근데 지금 재판부에서 결정한 것도 역시 그 당시에 비대위를 만드는 당시에 비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비대위의 권한 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갖고 추석 전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것이고 대체로 뭐 윤핵관이라든지 그 위요하는 세력들은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보다 좀 더 강경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거나 사고라고 규정하지 않고 걸위로 해갖고 애초부터 비대위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해서 이 사달이 났으니 권성동은 내려놓고 비대위로 가자라는 그런 예. 충남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바로 당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판부의 결정은 지금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을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 바로 당의 신뢰라든지 또 이런 상황을 촉발한 많은 책임이 있는 만큼 예. 원내대표를 바꾸고 직무대행을 네. 하라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고 예. 지금 서병수 의장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평가,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정당 내의 결론에 대해서 사법부가 과연 재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단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전제로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냐를 찾아내는 게 국민의힘의 과제일 겁니다. 이제 서병수 전국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직무대행 체제 다시 원내대표 뽑아서 하자는 거고,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 철학과는 상관없이 의원총회에서 이 뜻을 모았으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통화도 했다고 그래요. 서병수 의원하고. 자, 김종욱 교수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면 법원의 판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 얘기가 맞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건 뭐냐면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저희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부터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해석할 때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윤리위 결정 직후인 직무대행 제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직무대행 상태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소위 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 다음에 예. 본인이 원내대표를 사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절차를 계속 밟는 방법밖에 없다. 또 예. 그렇게 했을 때만 다시 이준석 당대표가 저희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금 법원이 판단한 상황과 정반대인 앞으로 나가서 예. 지금에 있는 비대위원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좀 발전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거기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결단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 국민의힘은 계속 좀 상황 자체를 법원 판단과 다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살짝 뭐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 슬슬 불거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권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제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이후에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 수습은 누가 하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 아니, 그 당원 수습은 누가 하죠? 수습은 누가 해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아. 원내대표 그죠? 새로 선출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다수가 합의해서 그 입장문을 했잖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리더십 자체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실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될 텐데요. 정치적으로 봤을 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실수들이나 실책들이 모여져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상실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결정문을 읽어보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실제적인 하자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의결 중에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을 무효라고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비대위원장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꾸린 비대위와 비대위원들 자체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오전에 비대위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리에 있는 것 자체는 이번 판결에 어떻게 보면 판결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 좀 무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이 국면을 수습하고 그 후에 거취를 정하겠다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신임 원내대표가 온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수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여당의 지도부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이랑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고 의원들이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잘 따라서 당에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한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윤심에 의존하지 마라. 당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제대로 못 읽고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섞여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 오늘 윤 대통령의 출국길 문답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보면요. 네. 참 이게 어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중지를 모았다면 그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지를 모았어요, 모으긴. 중지라는 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그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전후 맥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원들의 생각과 당원들의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의원들의 뜻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원들의 뜻을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또 명백하죠. 네.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이다. 원론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저걸 권성동 원내대표든 아니면 다른 쪽이든 저 끌어와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금물이라고 보고요.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 사실은 익명으로 나오긴 했지만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런 코멘트들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쪽에 오히려 무게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일에 대한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금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거나 또 다른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정 간의 관계 속에서 여당의 지도력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집권당 속에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펴나가기도 큰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되겠죠. 대통령의 말에 의원과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뜻을 모았습니다마는 지금 벌써부터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안철수 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신속하게 추석 전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뜻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국위원회 의결 과정 속에서는 원외위원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당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같이 무리한 방식으로 추진됐을 때 만약 당원들의 뜻을 모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전국위원회 부결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진되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 당내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발 좀 당내에서 적합하게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사이는 지금 꽤 멀어진 것 같아요. 지난 점심 식사 이래로 서로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공공의 적 같은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당 수습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권성동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 자신이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당의 국회의원이 그래도 115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당 수습할 사람이 자기네들 빼고는 없다라는 게 얼마나 오만한 발상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이 사이가 요원하긴 하지만
지금 공동의 이해가 생겼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비대위를 만들어서 새 당대표가 나오고 이 당이 이준석 없이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마음 아닌가. 솔직히 권성동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불만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지금 그 실제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상상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으로 지금 그 권성동 의원도 한정하고 있잖아요. 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당대표 뽑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했다라는 점에서는 윤심이나 또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비대위예요. 지금 비대위가 잘못됐다라고 사법부에서 지금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비대위가 잘못된 것은 그 당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고 더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가 당대표로서의 권한에 있어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비대위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 부분이 지금 저 중에 그 두 사람은 이미 율사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법 해석이 다를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율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판사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다르니까 일반 상식을 가진 저 같은 사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막 들은 속보에 따르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전국위를 어떤 형태든 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국위원 4분의 1만 요구를 하면 무조건 열어야 한다.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당의 입장, 당 기조국이나 이런 이 관례, 규칙 이런 걸 따지는 쪽에서는 소집한다지 소집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있는데 지금 저 원내대표 측에서는 4분의 1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 안 열려고 하면 부의장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규정을 보면요. 우리 이런 거 이제 아까 얘기한 제적 4분의 1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열죠. 그런데 그 끝에 부분에 보면 4분의 2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면요, 우리 저 국회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동의를 안 하면요, 국회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의장이 그 사회권을 넘겨받는다고 그러면 의장이 명시적으로 사회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측과 뭐 이제 이른바 국민의힘 뭐 이제 실세들이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상식으로 보면 의장이 그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는 한 절대 부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장을 설득하기 전에는 의장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전국위원회는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열어야 되는 거지. 이제는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싸우더니 이제는 또 전국위원회 의장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약 그 문제 가지고 또 갈등을 빚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총회를 주말에 열어서 일단 뭐 비대위 체제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 열었죠. 내용 한번 보시죠. 지난 토요일 경론 끝에 정해진 당의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는 동떨어진 채 지난 토요일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결국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는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금 일부 의원들은 저렇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가지면서 지난 의원총회에서의 결론에 반박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전체 115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해요. 토요일이었죠. 비공개 의원총회 한 5시간 정도 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걸로 일단 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결론이 난 상황에서 저렇게 반발하는 부분, 장윤주 변호사님, 힘을 받을까요? 어떨까요?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총에서 지난 토요일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마지막에 한 꼭지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또 추가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준석 대표에게 찾는 것,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갈등의 초석이 이루어졌고 지금의 격한 갈등 속에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면 또 상대로 생각해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과연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으로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얘기가 나오는 만큼 또 상대가 됐던 윤핵관들이라든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본인이 책임지고 뭔가 사퇴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합쳐져서 나와줘야 될 텐데 전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좀 쓴소리나 성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즉각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대상이냐면 비대위의 직무대행도 무효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고 그리고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 하여튼 모든 비대위와 관련된 건 다 가처분을 해서 본인이 이 결정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에서도요, 지금 직무정지가 됐습니다만 강제 집행 정지를 또 신청했어요. 이게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장윤주 변호사님, 이거 한쪽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미 가처분 결정난 데 대한 강제 집행 정지 이 신청하고 또 항고하잖아요. 그것과 별개입니까 이건?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처분이 인용돼서 비대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죠. 그래서 일단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항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무 집행 정지가 된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또 신청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게 참 돌고 돌아서 너무 좀 복잡한 얘기들이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지 또는 직무집행 정지가 나온 인용 결정에 대해서 또다시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의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고로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일단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는 이 인용 결정을 좀 어떻게 보면 존중하는 취지에서 당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불복하는 절차는 사실상 지금은 실효적이진 않습니다. 같은 판사가 혹시 또 담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신청은 같은 재판부가 보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직무집행, 강제집행 정지 관련은요? 그것도 같은가요? 그것도 51부에서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여하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당한 상태이기만 하지만 뭔가 이 사태를 풀어보려고 그 신청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또는 오늘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총에서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결의를 두고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던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과거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저는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게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도 이미 국민들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별개로 하고요. 이제 결정 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결정되기 전 인터뷰를 통해서 인용되면 잠적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한번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나왔던 내용들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인용되고 난 뒤에 SNS에 글을 올리고 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른 말들을 쏟아내는 모습인데요. 무리수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성상납 의혹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리수가 나왔는데 그 무리수를 덮기 위해 7억 원 각서라고 하는 상당히 더 큰 무리수가 진행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무리수가 진행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처럼 비춰지고 그 수사된 상황 속에서 또 정치적 이슈로 또 다른 무리수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펼쳐나가는 것 아니냐. 발언의 수위가 점점점 세지다 보니까 초창기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 같이 함께 목소리를 좀 내왔던 인사들이 하나 둘씩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한 발씩 빼기 시작합니다. 예. 과거 이준석 전 대표 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홍준표 시장이 왜 최근 들어서 그토록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지, 또 한때 정치를 같이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지금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무리수에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있게 되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당은 풍비박산이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당이 모든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적어도 기존의 당대표를 지냈던 리더로서의 애당심이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하나의 주역으로서의 국가를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가끔의 어려운 국민의힘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영화 반지의 제왕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 뭐 법적 조치를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 이 대표직 내려놓을 생각 없다.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져라. 이런 입장을 계속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잠시 전에 나갔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눈살찌 풀리는 상황 연출하고 있다. 버리면 새로운 세상 보이는데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양쪽을 다 비판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이른바 윤핵관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이 징계까지, 추가 징계까지 해가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없애려고 하느냐. 어제였죠. 일요일이었습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한 영화에 빗대서 이 상황,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아주 재밌게 묘사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글래디에이터에서 뭐 자기는 막시무스고 대통령을 뭐 자기를 해하기 위해 가지고 반칙을 하는 로마 황제 코모두스 뭐 이걸로 비유했는데 저는 그보다 계속 생각을 한 게 이게 저 누아르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인가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정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몇 년 전 꽤 똑똑한 친구 하나가 제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친구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조직이란 게 뭡니까? 오야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한 일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저 잘못 건드렸어요. 몸 간수 잘하세요. 이 장면이 저는 계속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모욕감 준 거 좋겠죠. 그 뭐 2번 가출하고 뭐 숙제도 내주고 숙제 당선되면 지구를 떠난다 그랬던가 모욕감 준 거 맞죠. 그렇지만 이제 강자잖아요. 절대자가 됐잖아요. 이제 품어야죠. 안 그러면은 이거 정말 온 국민이 시청하는 19금 막장 드라마가 계속될 건데. 예, 저도 저거 보면서 그런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김정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달콤한 인생은 제가 예고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 현실에서 이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준석 당대표도 모욕감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한다고 얘기하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핵심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의 문제는 아니고 당권과 공천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윤핵관 같은 경우는
윤핵관의 판도에 따라서 정치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였다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모욕감을 주는 어떤 당대표를 모욕감을 아예 줄 수 없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거리 상황 두 개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하나는 이제 실패한 거죠. 소위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리를 하려고 했던 것들은 실패한 거고 남아있는 건 하나죠. 이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거리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풀으셔야 돼요. 전 적어도 이 문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조금 품을 넓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자 공개가 된 내용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의도했건 상관없이 이 문제가 비상 상황을 만들게 된 촉발점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화로 따지면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된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 단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내가 미안했어 라고 하는 걸로 풀어가셔야죠. 안 그렇고 저렇게 경찰, 검찰, 법원에 국민의힘의 미래를 맡긴다? 웃기잖아요. 당원들이 생각해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경찰 조사라는 거는 뭐 경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뭐 당에서 이래라 말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고위급이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경찰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최 편집장 보실 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어느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맞붙은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대선부터 그리고 더 멀리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던 순간부터 어긋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몇 번의 가출 뭐 이런 거 결국 끌어안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저는 누적된 그러니까 뭐냐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를 끌어안았다. 정말 대선만 끝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이런 그 정서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지연 수년되다가 이제 지방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누구도 지금 국민의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중재에 나서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줄곧 얘기를 해왔는데 누구도 그런 해법에 진지하게 접근한 사람이 저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 충돌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화의 저런 장면 저는 뭐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자, 윤석 전 대표는 지난 주말에 대구를 찾아서요 떡볶이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이 또 여러 SNS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선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나와 계신 김병민 교수께서 칠곡행이 바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우리 집안이 500년 전에 칠곡 자리 잡았는데 그때 뭐 주 위원장 공격하려고 한 거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에 나와서 저 SNS 글을 보고 대화의 주제를 나눴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가처분의 결정이 있기 전 인용이 되면 잠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잠적보다는 SNS에 글을 올렸죠. 그리고 칠곡에 대한 선영의 절을 하고 있는 모습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칠곡에서 글을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징계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글을 쓰더라도 본인이 있는 지역구에서 글을 쓰는 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병이라고 하는 지역구에서 상계동이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대표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전국을 돌면서 지역구를 돌보지 못했다면 이런 경우야말로 지역에서 지역구를 돌보기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몸에 담고 있는 노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을 민주당에게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 대표가 여러 행보들을 펼쳐오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했는지 여러 언행들을 섞어서 SNS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해석에 대한 여지에 대해서 본인이 당과 혹은 대통령
혹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해석의 여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피셜을 섞어 갖고선 얘기하면 안 될 텐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훨씬 거친 언어를 쏟아내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해석에 대해서는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토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 뭐 보시면 또 하신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뭐 원상 회복했다 그래야 될까요? 거의 뭐 되돌렸다고 보이는 법무부 시행령을 두고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예결위에 참석해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백이 생겼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체 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결과론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굉장히 약화시킨 것밖에 없다.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기관 간의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깡패가 부패 정치인의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의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했던 말도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주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검찰의 수사의 어떤 공백이 이런 어떤 마약이나 조폭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공백을 발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의 사건 아까 앞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3명 술접대한 사건 기억나시죠?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스폰서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네, 저처럼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 자체에서 건수로만 볼 게 아니라 굵직한 마약과 굵직한 조폭 사건들을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겁니다. 이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의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거에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뭐 깡패, 마약 수사 특정해서 한 장관이 뭐 계속해서 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꾸 깡패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저게 방송용어로도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깡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 아마 이런 걸 본인이 좀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이는데 사실은 뭐 깡패 수사를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국민들을 깡패로부터 보호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거에 맹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일리가 있는 대목은 경찰은 일반적으로 검찰하고 비교해서 지역에 유착되는 경우가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런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과거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굵직굵직한 조폭 수사 같은 거, 이 경찰에서 검거했다 뭐 이런 게 별로 드러난 게 없거든요. 실적이.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한테서 상당한 정도의 직접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로 주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정말 국가적인 범죄 수사 역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도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관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뇌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하느냐. 검찰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동영상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례적으로 뭐 거의 300만 회 가까운 조회까지 기록하는 이례적인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법무부 TV인데요. 여기에 올라온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 장관의 영상, 이것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만 회가 넘는데 이 부처의 유튜버가 이렇게 많이 조회가 되는 거는 참 이례적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영상 속에 한 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 자신이 좌천됐던 시기와 관련된 거 한번 보시죠. 범죄자만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검찰 편 들 이유가 없고 그냥 국민 편 들려는 거고요. 몇 년 동안 제가 좌천당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디다가 고소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법률 전문가인 제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제도가 복잡해졌습니다. 국민들은 더 할 겁니다.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건 또 그것도 법무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범죄자가 활개치고 이익을 볼 것이고 국민만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검사한테 폭행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검찰 편 들 이유가 없고 그냥 국민 편 들려는 거고요. 네, 자, 뭐 국민 편만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문제의 어떤 본질이랄까 핵심은요, 결국에는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의 취지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행령 어떤 체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을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하위 법률인 이제 시행령이 그 내용들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일 텐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일들은 시행령을 통해서 우리가 검수완박법의 어떤 취지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 부분,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격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 조직폭력배라든지 마약 같은 그런 민생범죄들에 대해서 공백이 있어서 국민들께 피해가 간다,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인데요. 사실 그와 관련된 범죄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경찰 수사는 믿업지 못하고 검찰만 그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는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섭섭할 수 있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경찰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져야만 이 범죄들이 타도가 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실증적으로 뒷받침 될 만한 논거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 법률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계속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거 못하면 국회가 무능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보시죠. 장관님과 관련해서 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의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십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뭐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김종욱 교수님 어떠세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형식적으로 가능해요.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렇죠, 형식은 가능하죠. 제적 과반이 찬성하면 되는데 요건은 뭐냐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를 해야 돼요. 이거 명백히 이걸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밝히고 그 밝힌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측면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갔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정책 공세로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 이것은 뭐 민주당이란 야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인데 제가 볼 때 법률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검사는 나쁜 놈을 잡는다 이런 얘기하고, 아니 어느 법에 검사가 나쁜 놈을 잡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위법한 사람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랑 법률이 막 혼재해 있으면서 소위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물을 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렇게 되면 이분이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에 맞는 행정적인 일을 갖다가 실무로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라는 건지 애매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탄핵이란 말을 하기 이전에 소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짜로 법률의 근거에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국회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 논거를 갖다가 제가 볼 때 파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파괴를 통해서 파괴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다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을 안 하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직무유기인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절제된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예결위에 이어서 국회 법사위도 있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을 놓고 여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한 장관은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7일 동안에
미국 현지 사람을 만난 것은 29, 30, 5일, 일주일 동안에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일 공쳤어요. 꽝이었어요. 자, 4,800만 원 쓰셨습니다. 하루에 1,600만 원꼴이고요. 다음 뉴욕 남부검찰청 가셨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검사장도 못 만났고 차장도 못 만나셨어요. 관할장소 저기입니다. 여기 보면 사다리도 보이죠. 생수 한쪽에 쌓여있고 뭐 갖다 먹고 싶으면 갖다 먹어라 뭐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저 회식 맞습니까? 저거 참고 아닙니까? 저런 곳에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저런 곳에서 수대접 받았는데 이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저기를 또 왜 가신 겁니까? 한간에 도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FBI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형사국과 반독점국 그리고 미국 남부청 아까 거기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증권 담당의 헤드들입니다. 이런 연방의 범죄를 담당하는 3대 핵심 부서에 그것을 한 번에 가서 장관이 만나고 온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 봐 주시죠. 이 정도로 고위직이고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조수진 의원은 이제 이 출장비의 다과를 놓고 또 과거 박범계 의원의 출장비와 비교도 하기로 했는데, 자, 김병임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할 때는 일단 팩트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이것저것 끌어다가 저 주변에 화면에 있는 장소가 좀 협소하면서 의전이 좀 시원치 않았다라는 듯한 평가를 내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받아치면서 과거에 있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의 출장 등과 비교하면서 요목조목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힘이 있는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적어도 국민을 위해 허투루 일하지 않겠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일들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데 김의겸 의원이 과거에 국회에서 해왔던 많은 주장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른바 헛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엉뚱한 방식으로 질문해서 나중에 망신을 사는 경우들도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들이 좀 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뭔가 좀 생산적인 일들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잘할 수 있도록 또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의 역할들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걸 공개하지 못하지? 계속 예를 들어 국익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보안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보안 사항이 아닌 건 공개하는 원칙이 맞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다 해외 출장 가게 되면 모든 영수증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첨부하지 않는 특별한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이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하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뭘까라는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민주당 의원이 저 공간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의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 그 일정 자체가 너무나 느슨하다거나 예를 들면 비교가 충분히 되는 측면이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뭐 이 내용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거기에 대한 비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격가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문제 제기하려면 아니 검찰총장도 인사 안 하고 예를 들면 법무부의 가장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가장 중대한 사안들을 내버려 두고 굳이 왜 출장을 가서 가지고 온 성과가 뭐냐. 가지고 온 성과가 그야말로 중대한 국익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봤을 때는 저것이 중대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항상 공격 방식이 제가 볼 때 국민이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하시지 말고 팩트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제 서울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좌천당했던 그 채널A 사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좌천당했던 그 당시에 대한 소회를 밝혔었는데요. 과거에도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네. 뭐 조작과 선동으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각오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담았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뭐 서면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표현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정의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야당에서 해서는 안 될 탄핵이라는 용어까지도 지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대통령이 왜 한때 스타 장관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우리가 한참 동안 했었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 우려, 관심 이런 것들이 덩달아 높아지고 또 본인도 그런 것에 일정 정도 편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그 뭐 여러 가지로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전임 정권에서 이제 그 당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쨌든 법무장관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나쁜 놈을 때려잡는데 정의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족적을 남기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싹수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기보다는 한 방에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은 이제 특수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이 한국 정치가 상당히 만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공부머리 내지는 검찰의 머리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수원복으로 공격을 받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동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겸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부족해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태도까지도 좀 그 개선한다면 명실상부한 스타 장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제 이제 또 조홍천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훈수를 좀 뒀어요. 충고를 좀 했는데 야당 의원과 설전 벌이는 걸 보니까 과거 추미애 전 장관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홍천 의원 이야기 그리고 추 전 장관, 한 장관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점점 더 닮아간다. 최강욱 의원이 뭐 질문하니까 말씀하세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추미애 장관은 혼자 얘기했습니다. 소설 쓰시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혼자 중얼거리지도 않아요.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질문도 같은 질문을 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피감기관이거든요. 그 국무위원이고요. 국무위원이 이제는 뭐 레드라인을 막 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 민주당 의원들도 참 답답한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은 뭐 이미 레드라인을 넘으려고 작정하고 나온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로 해야 되냐? 빼박 팩트로 싸워야 됩니다. 팩트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조홍천 의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장윤주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법사위나 이런 데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도의 측면들이 너무 좀 오만해 보인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2년 전이었네요. 벌써 2020년도에 당시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소설을 쓰시네 뭐 이런 얘기했던 것이 다시 떠오르면서 마치 추미애 전 장관과 한동훈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태도 면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지금 사실 나온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 어떻게 보면 좀 악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똑같다는 표현을 보고 굉장히 좀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법사위에서 보여줬던 태도들은 좀 선을 넘는 듯한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거나 조금 지적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드시 이런 태도 면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겠지만 팩트적인 측면에서 더 단단하게 부장을 하고 나와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어떤 질의라든지 의혹이 있다면 밝혀내야 할 것들은 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좀 질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 복잡하고요. 이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 간의 공방 치열해지고 있고 국무위원도 이제 가세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지금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로 인적 쇄신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몇십 명이 지금 날아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인적 쇄신에 이렇게 나서게 되신 배경이나 의의가 좀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서관이 35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5명 이상이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특정인들의 이름까지 지금 이미 거론이 됐습니다. 뭐 자진 사퇴 형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경질이다. 뭐 정무 파트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최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정무 파트하고 시민사회 수석실 여기가 주요 타겟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아까 5명 얘기하셨는데 많으면 10명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인적 쇄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오늘만 해도 정무 1, 2 비서관이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무 1, 2 비서관 아직 후임자는 없지만 정무 1, 2 비서관이 사표를 낸 배경은 뭐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온갖 추측만 나오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정무적 판단에 대한 미흡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 2 비서관 정도는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해요. 그냥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실 내에 무슨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나? 아니면 특정 인맥을 제거하나? 뭐 이런저런 이제 추정만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쇄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왜냐하면 지금 비서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사 쇄신이라고 언론에서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일부 뭐 개편 정도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어떤 낮은 지지율 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회복하고 국정 동력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그러니까 개편 정도가 아닌 쇄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이게 권력 다툼 아니냐. 이른바 윤핵관 세력과 이 검찰을 중심으로 한 진짜 윤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인사 문제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과연 비서관을 바꾼다 그래서 인사 문제가 개선됐다라고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수석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이제 수석급인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대통령을 모셨다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상당히 그 보안이라든지 이럴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다 나가게 되면은
과연 그 대통령실에서 지키고자 했던 보안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문제가 철저히 유지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핵관과 검찰 간의 어떤 그런 그 대립 내지는 긴장으로 보려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실제로 또 그게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한 번에 그 상당히 그 대규모의 쇄신을 하려고 했다가 바로 그런 정보의 누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쇄신의 차원에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라면은 실제로 지금 그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 영부인 팬클럽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사적인 그런 팬카페 뭐 팬클럽이기 때문에 그걸 공적인 차원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을 긋는다든지 거리를 둔다든지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조처가 오히려 그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뢰를 높여주는데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을 때 인적 쇄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뜨거운 뉴스 쟁점이 됐었죠. 그 당시에 특별하게 쇄신되는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어지는 주말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투입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면서 일부 보강 조치에 나섰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면밀하게 여름 휴가 이후 대통령실에 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진단 이후 평가를 거쳐서 어느 정도 쇄신할 의지를 밝혔는데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지위 고하, 지금 뭐 비서관급 얘기들, 행정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수석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바 이런 일들이 국민들께서 대통령실 한번 일할 수 있게 싹 바꿔라 라고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이 연줄 이런 거 말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새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 자리에 올랐는데요. 오늘 이재명 신임 대표는 첫 회의를 주재했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열어서 민생 해법을 찾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 두 차례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야당 대표와의 만남 그리고 협치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익과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당대표 수락 연설 그리고 첫 회의 주재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뭐 상대는 여당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다. 뭐 이런 걸 의미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화는 열려 있다 말은 합니다만 아직 할 생각은 없어도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임 당대표가 오고 지도부가 오면서 진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자체는 지금 지도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당끼리 봤을 때 당대당으로 그럼 민주당은 과연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야말로 공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대통령실에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함께 협치의 물꼬를 터나가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는 지금 당내 갈등이 너무나 많고 봉합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분명히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협치를 이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꾸려진 최고위원들, 뭐 이른바 친명계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첫날부터 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밀지 말자 이런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상 대통령의 측근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항목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원 당투표가 밀면 좀 밀지는 맙시다. 미안합니다. 본인 전원 반투표 관련해서도 혹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오늘 최고위원분들이 그 특별검사 관련해가지고 말씀들 하셨는데 대표님 뜻은 어떠십니까? 좀 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예방하시는데 정말 좀 밀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밀지는 말고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자, 기자들이 뭐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인데 밀지 말라는 말밖에 안 들리네요. 자, 일정 부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자, 특검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 자기의 선명성들을 위해서 발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 입장에서는 소위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특검법 얘기를 갖다가 쉽게 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 답할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하겠다,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데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 이제부터 뭐 영수회담을 제안해 놓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좀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신당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혁신과 민생개혁이라는 두 가지 어떤 바퀴를 얘기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들은 틀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문이 열려있다고 얘기하는데 제 느낌에는 쌍방이 만나자고는 하는데 만날 생각은 별로 없다는 느낌이 저는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근데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다 알 거예요. 제가 볼 때 야당의 도움이 없게 되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예를 들면 책임을 집권당과 소위 집권 세력이 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분과 관련해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건과 상황이 갖춰지고 국민이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던 당의 혁신,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의 문제랑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야당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당대표께서 되셨으니까 좀 기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 기자들한테도 좀 기분 좋게 대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한테 자꾸 뭐 밀지 말라. 뭐 물론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몸을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데 뭐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렇게 여러 번 얘기할 거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의 그 대여 뭐 공격 패턴 이런 거에 아마 이것도 하나 들어있을 텐데 아직 꺼낼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윤 대통령이 정부 수석 보내서 축하하려고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친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무슨 이야기 좀 나누셨어요? 자세한 말씀은 우리 대변인께서 해드릴 겁니다.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현장이랑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미안합니다. 우리 나머지는 사위에서도 질의가 나왔고 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 관련된 부분은 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그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 또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거기서 덕담으로 우리 모두는 친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셨다는 말씀. 네. 자, 막 들은 소식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당이 좀 잘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만나고 나오는 모습이긴 들어가는 장면인데, 만나는 장면이군요. 네. 반갑게 인사했는데, 지금 여당 정부에 대해서 조금, 뭐 충고를 하는 그런 것도 있나 봅니다. 잠시만요.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